안녕하십니까. 이번 학기 공부할 내용은 컴파일러입니다. 컴파일러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번 학기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자, 이 본격적인 얘기를 들어가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컴파일러는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죠. 여러분들이 C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웠을 겁니다. 그러면 C 언어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짜죠. 그리고 이것을 실행을 시킵니다. 과연 어떻게 실행이 될까요? 궁금하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은 C 언어로 된 프로그램을 기계 언어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으로 변환시킨 다음에 이 기계 언어로 된 프로그램이 실행되면 여러분들이 짠 C로 짠 프로그램의 결과가 모니터에 출력되거나 한다는 것은 알고 있죠. 자, 그러면 문제는 이 C 프로그램을 어떻게 이 기기의 언어로 바꿔주느냐.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이 C 언어로 된 프로그램을 기계어로 바꿔주는 이 과정을 C 컴파일러가 해주는 겁니다. 자, 컴파일러는 소스 언어, C 언어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을 기계어로 된 프로그램으로 바꿔주는 프로그램이 C 컴파일러라는 얘기죠. 자, 우리가 이번 학기 공부할 컴파일러 과목에서는 이와 같이 C 컴파일러와 같이 이런 컴파일러라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방법을 공부하는 과정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이런 컴파일러라는 프로그램이 간단치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하는 방법을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오늘 공부할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죠. 먼저 교재에 관해서 살펴볼 것이고요. 강의 계획, 평가 방법, 성적, 여러분들이 성적을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강좌에서 학습할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그 다음에 컴파일러를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뭘까? 다시 말하면 컴퓨터를 공부를 하게 되면 어떤 내용을 알게 될 것인지 이런 얘기를 공부를 해보고요. 컴파일러란 무엇인가? 컴파일러에 대한 정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컴파일러가 굉장히 복잡한 프로그램일 텐데 이 복잡한 프로그램은 어떠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고 각각의 그 구성 요소들, 페이스라고 합니다. 이 페이스에서는 어떤 내용들로 처리가 되는지 이런 얘기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재에 대해서 알아보죠. 교재 제목은 컴파일러 원리 기법 도구입니다. 우리 이 책은 원서 Compilers, Principles, Techniques and Tools라고 하는 원서 교재의 번역본이고요. 이 원서는 울먼이라고 하는 컴파일러계의 아주 거두라고 하는 분이 여러 사람들과 같이 저술한 책입니다. 이 책은 컴파일러 과목의 바이블처럼 전 세계 학생들, 컴퓨터학과 학생들이 이 책을 읽으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도서를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할 것입니다. 원서를 사서 공부를 해도 좋고요. 번역본을 사서 공부를 해도 좋겠습니다. 영어 공부를 겸해서 하고 싶다고 한다면 이 원서를 도입해서 공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학기 강의 스케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이번 시간입니다. Introduction to Compiler에서 강의 개요, 컴파일러의 개요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고요. 다음에 Lexical Analysis라는 제목으로 약 4주간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다음에 신텍스 애널리시스라는 제목으로 또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신텍스 디렉티드 트랜슬레이션, 인터미디에이트 코드 제너레이션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고요. 마지막 시간에는 텀 프로젝트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텀 프로젝트 발표 시간에는 이번 학기에 배운 내용을 이용해서 번역기를 컴파일러 기법을 이용해서 만들어서 발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중간고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말고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렉스 애널리시스 방법은 렉스 툴을 이용해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 렉시칼 애널리시스는 야크라는 툴을 이용해서도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짐작하셨겠지만 이 렉시칼 애널리시스를 이렇게 많은 시간 공부를 하고 신텍스 애널리시스 이렇게 많은 시간 공부를 한다. 그 이유는 그만큼 이 기능들이 복잡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맨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코딩하기는 쉽지 않겠죠. 그래서 툴을 이용해서 이와 같이 렉시칼 애널리시스, 신텍스 애널리시스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공부를 할 겁니다. 툴 사용법도 역시 공부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툴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이 렉시칼 애널리시스를 만드는 실습을 할 거고요. 또 과제가 주어질 겁니다. 야크를 이용한 예제도 역시 과제로 주어질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수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강의 평가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평가 방법은 과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텀 프로젝트 출석 점수 이와 같이 5개 항목으로 평가를 하겠습니다. 각각의 평가 비율은 10, 30, 30, 20, 10의 비율로 환산해서 100점 만점으로 계산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과제는요, 렉스하고 야크라는 툴로 여러분들이 렉시칼 애널리시스, 신텍스 애널리시스를 만드는 과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는 페이퍼 시험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텀 프로젝트는 이와 같이 배운 컴파일러의 기법들을 활용해서 번역기를 영한 번역기를 만들어보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신의 번역기를 만들어서 발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강좌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배우게 될까요? 첫 번째, 컴파일러의 페이스. 여기서 컴파일러의 페이스라는 얘기는 컴파일러가 큰 프로그램이라고 했죠. 이 복잡하고 큰 프로그램이라 되다 보니까 여러 개의 페이스로 각각 처리해서 최종적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각각의 페이스가 어떤 내용인지 그것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함으로써 컴파일러 전체가 어떻게 처리되어서 번역이 되는지 과정을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내용을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이 과목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다음에 이와 같은 페이스들에는 복잡한 알고리즘들이 있습니다. 컴파일러의 컴포넌트, 페이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 여러 가지 컴포넌트들에서 사용되는 알고리즘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실제로 코드를 구현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게 될 겁니다. 다음에 컴파일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할 수 있는지 해야 되는지 이런 얘기들을 이해하게 될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본다면 컴파일러가 어떻게 동작되는지 그 페이스를 이해한다. 두 번째, 컴파일러의 각종 컴포넌트에서 제기되는 이론, 알고리즘들을 이해를 하고 그 알고리즘을
구현하는 방법을 이해를 한다. 다음에는 컴파일러가 하는 일이 무엇이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하는 내용을 이해한다고 하는 것이 이번 강좌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컴파일러는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형이고 야심찬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기 때문에 컴파일러가 이러한 대형이고 야심찬 소프트웨어 시스템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컴퓨터 프로그램을 공부함으로써 우리가 대형이고 야심찬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배양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이론이 어떻게 현실화되는지, 이론이 어떻게 구체화되는지, 구현이 되는지 이런 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또 프로그래밍 언어를 만드는, 생성하는 그런 방법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또 프로그래밍 언어가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랭귀지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어떤 것들인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컴파일러를 배운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컴파일러를 공부함으로써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양하게 된다는 얘기죠. 다시 한번 살펴보면 여기서 프로그래밍 언어를 만든다는 말, C 언어를 생각해 봐요. C 언어가 자연 언어입니까? 아니죠.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언어죠. 자, 그러면 C 언어도 누가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신의 언어를 또 만들 수도 있겠죠. 자신의 프로그램 언어를 만들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이것을 공부하겠다는 거고요. 다음에 프로그램 언어가 어떻게 작동되는지, 여러분들이 C 코드로 명령어를 쭉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각각의 명령어들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이런 내용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컴파일러를 배워야 된다 그런 얘기고요. 랭귀지를 설계할 때, 다시 말하면 여러분 자신의 프로그래밍 언어를 설계한다고 하면 이때 중점적으로 생각해야 될 게 뭔지, 그럼으로써 또 부정적인 효과가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 뭔지 이런 것들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컴파일러를 공부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What is a compiler? 컴파일러가 무엇일까요? 자, 가장 간단하게 컴파일러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자, 컴파일러가 무엇인가? 자, 컴파일러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번역키라는 얘기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여기 번역키가 하나 있습니다. 번역키는 source document를 target document로 번역해주는 소프트웨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일 번역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일 번역기라고 한다면 source document는 한국어로 된 문서겠죠. target document는 일본어로 된 문서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문서를 만든 언어는 소스 랭귀지는 한국어가 되는 거고, 이 타켓 언어, 만들어진 타켓 언어의 타켓 문서의 언어는 일본어가 되겠죠. 자, 그러면 한일 번역기가 한국어로 된 문서를 일본어로 된 문서로 번역하는 소프트웨어다라고 한다면 컴파일러를 생각해 봐요. 컴파일러는 소스 프로그램을 타켓 프로그램으로 변경해주는 그런 소프트웨어가 컴파일러죠. C 컴파일러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C 컴파일러는 C 언어로 된 프로그램을 기계어로 된 프로그램으로 변환시켜주는 프로그램이 C 컴파일러입니다. C 컴파일러예요. 자, 그러면 이 프로그램은 C 언어로 된 문서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것은 기계 언어로 된 문서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컴파일러라는 얘기는 번역기라는 말과 거의 똑같은 말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컴파일러라고 하는 얘기는 어떤 언어로 만들어진 소스 프로그램을 다른 언어로 된 그 문서로 프로그램으로 변환시켜주는 소프트웨어다. 여기서 타깃 프로그램이라겠죠. 목적 프로그램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목적이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 컴파일러가 뭐 하는 거예요? 번역하려고 하는 거죠. 목적이 컴파일러의 목적은 이 문서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서가 타깃 도큐먼트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면 타깃 프로그램이 되겠죠. 그래서 목적 프로그램이라고도 하고요. 다음에 여기 이 프로그램의 언어를 타깃 랭귀지라고도 합니다. 물론 컴퓨터에서 돌아가기 위한 기계어, 이것이 타깃 랭귀지가 되겠죠. 자, 이와 같이 컴파일러는 소스 프로그램을 타깃 프로그램으로 번역해주는 프로그램이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 여기 파스칼 언어, 가장 간단한 형태의 파스칼 언어로 된 프로그램이 있죠. Hello World를 write line, 콘솔에 출력하라는 명령어입니다. 자, 이렇게만 하면 간단한 형태의 하나의 파스칼 프로그램이 완성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소스 프로그램이 완성이 됐어요. 자, 소스 프로그램이요. 이 경우는 소스 랭귀지는 파스칼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경우 이 프로그램을 컴파일러를 통해서 타깃 프로그램을 만들어요. 자, 컴파일러를 작동을 시켰습니다. 파스칼 컴파일이라고 하는 명령어, 이것은 파스칼 컴파일러의 파일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명령어 창에서 파스칼 컴파일이라고 하는 컴파일을 실행하고 아규먼트로 이 프로그램의 파일 이름이 헬로 패스죠. 같이 아규먼트를 입력시키고 엔터를 누르게 되면 이 파스칼 프로그램이 헬로 패스라고 하는 이 소스 프로그램을 읽어들여서 이와 같은 타깃 프로그램을 완성한다는 거죠. 자, 실제로 여러분들이 소스 프로그램을 짜서 타깃 프로그램을 이와 같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실행시키면 직접 어떻게 될까요? 이것이 실행된다는 얘기니까 헬로 월드가 모니터에 출력이 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컴파일러는 소스 프로그램을 타깃 프로그램으로 번역해주는, 변환시켜주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컴파일러의 정의는 이와 같습니다. 뭐라고요? 소스 프로그램을 입력받아서 타깃 프로그램으로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컴파일러라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에는 컴파일러의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파일러가 뭐라고 그랬죠? 소스 프로그램을 입력을 받아서 타깃 프로그램, 기계어로 된 코드를 출력해주는 소프트웨어가 컴파일러라고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소스 코드로부터 이 기계어, 목적 코드, 기계어를 만들어낸다는 것이 매우 복잡한 작업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컴파일러인데 여러 개의 기능별로 페이스를 쪼개서 7개의 페이스로 쪼개서 각각의 기능을 수행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가 만들어지게 했어요. 자, 렉시칼 애널리시스, 어휘 분석기, 구문 분석기, 신텍스 애널리시스, 시멘틸릭 애널리시스, 의미 분석기, 인터미디에이트 리프레젠테이션 제너레이션, IR 생성기, 그 다음에 최적화기, 코드 생성기, 그 다음에 최적화기. 이와 같이 7단계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기계어 코드가 만들어지도록 컴파일러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하나 각각의
그 페이스를 이것을 페이스라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페이스라고 생각하셔도 되겠고요. 모듈이라고 생각하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이와 같이 7개의 페이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각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파일러의 구조에서 소스 코드가 입력이 돼서 최종적으로 기기화 코드를 출력하게 되는데 이 처리 과정이 7개의 페이스로 이루어진다 했습니다. 이 경우에 앞에 있는 3가지 페이스가 분석하는 과정이고 뒤에 있는 4가지 페이스가 분석된 결과를 가지고 최종적인 기계화 코드를 합성해 내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스 코드의 어휘, 문법, 의미를 분석하는 애널리시스 과정과 그 분석된 결과를 가지고 중간 코드 생성하고 최적화하고 최종적인 타켓 머신의 코드를 생성하고 최적화하는 합성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컴파일러의 처리 페이스는 애널리시스와 신세시스로 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번에는 간단한 소스 코드에 대해서 각각의 그 페이스에서 어떤 처리가 수행되어 최종적인 목적 코드가 만들어지는지를 상세하게 살펴보면서 페이스의 개념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페이스의 개념을 파악할 때는 입력과 출력의 관계를 함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전체 페이스의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볼 것이고 다음 슬라이드부터는 상세하게 각각의 페이스의 처리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와 같이 소스 코드는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코드를 작성하게 되면 작성된 코드는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게 되겠죠. 그러면 컴파일러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 하드디스크에 있는 이 코드는 컴퓨터의 메인 메모리에 올라오게 됩니다. 메인 메모리 버퍼에 올라오게 됩니다. 이때 렉시컬 애널라이저는 버퍼에 있는 캐릭터 스트림을 분석을 해서 어휘, 단어에 해당되는 것들을 찾아서 토큰열로 출력을 합니다. 렉시컬 애널라이저는 단순한 프로그램 모듈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포지션이 변수고 다음에 대입 연산자가 있고 이런 것들은 알 수가 없겠죠. 단순히 캐릭터 열이 POSI와 같은 문자열이 입력됐다고 판단할 겁니다. 거기서 렉시컬 애널리시스 알고리즘으로 어디까지가 단어이고 어디까지가 대입 연산자고 또 변수이고 하는 것들을 찾아서 출력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단어가 분리돼서 토큰열이라는 이름으로 출력이 되면 이 토큰열은 신텍스 애널라이저에 의해서 구문 분석이 일어나죠. 구문 분석이라는 얘기는 문법적으로 맞는지 틀리는지를 따져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문법적으로 이상이 없으면 신텍스 트리를 출력을 하죠. 그리고 만약에 문법적으로 오류가 있다고 한다면 에러 메시지를 출력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문법 추리는 시멘틱 애널라이저에 의해서 의미 분석이 이루어지죠. 의미 분석이라 하면
신텍스 추리에 나와 있는 요소들 간의 관계가 맞는지를 살펴본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간단한 예를 한번 살펴보기로 한다면 이와 같이 곱하기 연산자는 레이트라고 하는 변수에 들어있는 내용과 60이라고 하는 정수를 곱해야 되겠죠. 이것이 곱하기 연산자의 관계입니다. 의미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실제로 실수와 실수끼리 연산하고 정수와 정수끼리밖에 연산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이런 경우는 관계가 맞지 않습니다. 실수와 정수로 연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관계를 파악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관계가 맞지 않으면 내용을 수정하거나 수정할 수 없으면 에러 메시지를 내주게 되겠죠. 그래서 이 문법 신텍스 추리를 좀 더 보완된 형태의 신텍스 추리로 만들게 되죠. 여기까지 우리가 지난 슬라이드에서 뭐라겠죠? 애널리시스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만들어진 신텍스 추리는 Intermediate Code Generator, 중간 코드 생성기입니다. 이것을 Intermediate Code라고도 하고 Intermediate Representation이라고도 합니다. 이런 형태의 코드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이래서 코드가 생성이 되면 이 코드는 다시 최적화하기를 통과해서 좀 더 처리 시간이 빠르고 메모리 사이즈가 적은 형태의 코드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머신 인디펜던트 코드란 말이 들어있습니다. 이 말은 머신은 컴파일러의 최종적인 목적 기계는 이 실행 프로그램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실행 프로그램과 관계없는 이 프로그램은 이 목적 컴퓨터에서 돌아갈 건데 이 컴퓨터에 돌아가기 위한 코드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거와 독립적인 형태의 코드다 그런 얘기죠. 이 코드가 지금 독립적인 코드고 그 코드를 옵티마이즈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여기까지 만들어진 결과는 실질적으로 실행될 컴퓨터와 무관하게 항상 똑같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코드 제너레이터와 머신 디펜던트 코드 옵티마이저는 코드 제너레이터는 최종적인 목적 컴퓨터, 목적 코드의 코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최적화하는 과정을 거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부분이 우리가 합성하는 과정이다. 목적 코드를 합성하는 과정이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이렇게 코드가 있고 여기도 코드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코드는 이 코드인데 왜 코드를 두 번 만들어서 복잡한 처리를 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A라는 컴퓨터라고 해봅시다. 또 B라는 컴퓨터가 있다고 해봅시다. 여기서 컴퓨터라고 하는 것은 CPU가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CPU가 다르다는 얘기는 코드가 이 목적 코드가 달라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의 이게 C 컴파일러라고 한다면 여기까지는 똑같다는 얘기죠. 이 부분만 틀리면 됩니다. 여기서도 이 두 개의 페이스만 다르면 되는 거죠. 이 내용이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와 같이 목적 머신과 독립적인 코드를 만들므로써 이걸 우리가 추상적인 기계의 코드라고도 한다는 거예요. 왜? 실질적인 물리적인 코드와 다른 컴퓨터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를 취하면은 만약에 또 다른 CPU의 컴퓨터가 또 있다. 그럼 이때는 역시 7개 중에서 2개의 페이스만 새로 만들면 된다는 얘기죠. 자, 무엇을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와 같은 추상적인 기계 코드의 페이스를 여기다가 삽입함으로써 여러 개의 컴퓨터에서 돌아가는 코드를 만드는 것이 쉬워지죠.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포터빌리티, 이식성이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식성. 컴파일러를 이 컴퓨터에 이식하고 저 컴퓨터에 이식하고 이식성이 좋아진다. 자, 그래서 추상 기계
코드가 삽입되어 있는 이유는 이식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의 컴퓨터, 하나의 CPU에서만 돌아간다고 한다면 이 부분을 넣을 필요가 없겠죠. 자, 이와 같이 하나의 간단한 코드가 어휘 분석기, 구문 분석기, 의미 분석기, 그 다음에 추상적인 코드 생성기, 최적화기, 코드 생성기, 최적화기를 거쳐서 최종적인 목적 코드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목적 이겁니다. 페이스의 개념을 파악을 하는 거죠. 무엇을 입력으로 무엇을 출력하는지를 분명하게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심볼 테이프라는 것이 하나 또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각각의 페이스는 독립적인 모듈로 만들어집니다. 독립적인 모듈로 만들어진다는 것은 이 모듈이 프로그램과 관계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 모듈과 이 모듈이 공통으로 사용해야 될 정보가 있습니다. 컴파일러 수행을 하다 보면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특히 심볼 처리하는 변수명 같은 심볼을 처리하는 경우에 여기서 심볼을 만들고 찾아내고 여기서 사용하고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볼 테이블은 한마디로 뭐라고 할 수 있느냐, 여러 개의 모듈이 기본적으로 독립적으로 구현이 되어 있지만 공통으로 사용할 정보는 심볼 테이블에 저장해 놓고 공통으로 사용한다. 그래서 심볼 테이블의 목적은 각 모듈이 공통으로 사용할 정보를 보관하고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데이터 구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렉시칼 애널리시스 페이스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렉시칼 애널라이저는 소스 코드의 문자열로부터 토큰을 찾아서 출력하는 모듈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토큰은 워드, 논리적인 문자열의 조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예제에서 이 간단한 소스 코드 포지션 equal initial 플러스 read 곱하기 60이라고 하는 간단한 형태의 수식 코드에서 살펴보면 여기서 어디까지가 의미를 갖는 논리 구조의 문자열인지, 다시 말하면 단어인지를 찾아서 분리하는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자, 이 경우에 렉시칼 애널라이저는요, 이렇게 볼 겁니다. P자가 있고 다음에 O자가 있고 이렇게 쭉 볼 거예요. 그러다가 쭉 나가다가 브랭크를 만나면 여기까지 끝났구나. 문자열이 계속 문자열이 계속 연속이 됐구나. 연속된 POSITION이 이거 아이덴티파이어다. 문자열은 아이덴티파이어다. 이렇게 판단하고 포지션이라는 문자열은 아이덴티파이어다라고 토큰을 하나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콜론이 나왔네. 그리고 붙어서 이퀄이 나왔네. 그럼 이것은 파스칼의 대입 연산자다 해서 의미 있는 단어로 분리를 하고요. 다음에 또 INI 여기까지를 하나의 의미 있는 문자열로 구분해내고 아이덴티파이어라고 하는 토큰으로 이름을 명명을 해줍니다. 다음에 또 플러스, 레이트, 곱하기까지 쭉 만들어 나가고 60은 문자가 아니라 숫자가 반복됐구나. 이것은 숫자열이구나. 이렇게 토큰을 찾아낸다는 얘기입니다. 자, 렉시칼 애널리시스는 이렇게 문자열이 입력되면 의미가 있는 논리적인 문자열 조각. 자, 단어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런 단어들을 찾아서 분리해서 이와 같이 출력을 한다.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이것들을 우리가 토큰이라고 합니다.
이건 뭐라고 하느냐? 렉심이라고 합니다. 렉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문자열을 찾아서 그 의미 있는 렉심을 찾고 그 렉심에 대한 토큰의 이름을 부여하는 작업이 렉시칼 애널라이저가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소스 코드로부터 토큰을 찾아서 그 토큰열을 출력하는 일을 하는 것이 렉시칼 애널라이저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번에는 신텍스 애널리시스 베이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텍스 애널리시스는 토큰열, 렉시칼 애널리시스에서 분리해낸 토큰열을 입력으로 받아서 언어의 문법적 구조를 분석을 합니다. 문법적으로 맞는지 틀리는지를 분석을 해서 맞으면 문법 추리를 출력하고 그렇지 않으면 에러 메시지를 출력하는 게 신텍스 애널리시스의 목적입니다. 자, 이 예제에서 이와 같은 코드 스트링이 입력이 되면 렉시칼 애널라이저가 이와 같이 토큰열을 만들었죠. 자, 그러면 신텍스 애널라이저는 이걸 가지고 무엇을 만들 것이냐? 이와 같이 신텍스 추리를 만듭니다. 자, 문법적 구조를 분석한다 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여기서 이 토큰열 중에서 곱하기라고 하는 연산자를 보면 양쪽 것을 곱해서 곱해진 결과를 이 ID2와 더하고 더해진 결과를 ID1에 넣는다는 것이죠. 이게 문법적인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와 같은 문법적인 의미가 이해될 수 있도록 추리를 만들어요. 이렇게 만든다는 얘기죠. 자, 곱하기 연산자는 좌우에 ID3와 60이라고 하는 것을 연산을 해서 위로 넘기면 플러스 연산자는 좌우에 있는 결과를 더해서 또 더하고 이 대입 연산자는 여기서 된 결과를 ID1에 집어넣는다. 이것이 문법적인 의미죠. 우리가 문법적인 의미를 얘기할 때 약간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자연 언어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연 언어에서 I am a boy라고 하는 영어의 이 형식 문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문법을 얘기할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어가 있고요, 동사가 있고요, 관사가 있고요, 명사가 있고, 이것은 보어라고 하죠. 주어와 동사와 부어. 주어, 동사, 보어의 순서가 맞으면 문법적으로 맞는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곱하기의 경우는 좌우에 피연산자가 있어야 됩니다. 플러스도 좌우에 피연산자가 있어야 돼요. 대입연산자는 레프트에 저장할 곳이 있어야 되고 뒤에 계산된 결과가 있어야 됩니다. 이 순서가 맞는다는 거죠. 그래서 좀 더 간단하게 말하면 곱하기는 좌우에 있어야 되고요. 플러스도 좌우에 피연산자가 있어야 되고 이꼴이 있어야 되고. 자, 그래서 순서상 앞에 변수명이 나와야 되고요. 대입연사가 나와야 되고요. 식이 나와야 된다. 이것이 문법에서 주어 나오고 동사 나오고 보어 나오는 거 똑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어에는 관사와 명사로 되어 있죠. 여기서 이 수식은 변수명과 연산자와 다른 값, 또 다른 수식의 값은 연산자와 또 변수와 이걸로 되어 있다. 이 순서가 맞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순서를 맞춰보는 거예요. 좀 더 자세한 얘기는 신텍스 애널리시스를 자세하게 앞으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때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어쨌든 신텍스 애널리시스는 이와 같은 토큰열을 가지고 뭐를 한다고요? 이와 같이 신텍스 트리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신텍스 애널리시스에서 처리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음에는 신텍스 애널리시스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텍스 애널리시스는 문법 처리에서 노드들의 데이터형 연산자의 의미에
맞는지 분석하고 필요하면 수정한다. 자, 이것이 문법 추리죠. 이 문법 추리에서 각 노드들, 자, 이것들이 노드가 되겠죠. 이것들이 노드가 될 겁니다. 노드의 의미가 맞는지, 관계가 맞는지를 본다는 거죠. 여기서 곱하기라고 하는 노드는 두 개의 p 연산자를 갖고 또 플러스라는 연산자는 좌우에 두 개의 p 연산자를 갖고 다음에 대비 연산자는 좌우에 왼쪽에 변수명과 오른쪽에 수식의 결과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그 의미를 살펴보는데 이 중에서 이 부분을 유심해서 본다면, 곱하기를 본다면, 만약에 ID3가 실수형이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실수형이라고. 그러면 이제 문제가 하나 발생이 됩니다. 이거와 이것을 곱하기 연산을 해야 된다는 건데, 원래 CPU는요, 실수는 실수끼리 연산할 수 있고 정수는 정수끼리 연산할 수 있지만 실수와 정수를 연산할 수 있는 기능은 없습니다. 어떤 컴퓨터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곱하기 연산이 의미가 맞으려면 이 60이 뭐가 된다고요? 실수로 되어야 연산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시멘틱 애널리시스가 분석을 해서 그 60을 실수를 바꾸기 위해서 integer to real이라는 함수를 하나 집어넣어서 연산된 결과가 여기에 실수 형태로 나오도록 이 신텍스 추리를 이렇게 수정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과정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 시멘틱 애널리시스라고 합니다. 그러면 모든 연산의 의미가 맞는 거죠. 자, 곱하기는 실수 곱하기 실수로 되어 있고요. 더하기도 이 연산된 결과도 또 실수가 나올 거니까 실수 더하기 실수가 된다. 연산 결과를 ID2에도 집어넣는다. 문제가 없습니다. 자, 이와 같이 시멘틱 애널리시스는 뭐라고요? 문법 추리에서 노드들의 데이터형, 그 다음에 연산자의 의미, 이런 것들을 맞는지 분석하고 필요하면 수정하고, 수정할 수 없는 정도가 된다고 한다면 에러 메시지를 내놓고 컴파일을 중단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작업을 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시멘틱 애널리시스라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번에는 중간 코드 생성 페이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페이스는 문법 추리로부터 중간 코드 표현, 우리가 추상기계의 표현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표현으로 표현하는 과정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해보고 있는 예제에서 보면 문자 스트림, 원시 코드가 입력이 되고 렉시칼 애널라이저가 토큰열을 만들어내고 또 신텍스 애널라이저가 이렇게 신텍스 추리를 만들고 또 시멘틱 애널라이저가 이런 부분을 찾아내서 연산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리를 수정한 형태가 만들어진다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뭐라고 했죠? 애널리시스, 분석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만들어진 결과물을 가지고 이제 추상적인 기계화 코드를 만든다는 것이죠. 이걸 가지고요. 자, 여기 보시면, 자, 지금 이와 같은 추리로 이와 같은 추상적인 기계화 코드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 추리를 갖고 이걸 어떻게 만들까요? 여러분들 자료구조 시간에 depth first traversal, 깊이 우선 순회란 말을 들어봤을 겁니다. 깊이 우선 순회 방법으로 만들어내면 됩니다. 각 노드에서 그 노드에 맞는 처리를 해주면 되는 것이죠. 이 경우 본다면 이렇게 depth first traversal을 하겠죠. 자, 이 경우에서 여기에 딱 도달하면 이제 노드에 도달했죠. 이 노드에 도달하면 60 int to real이니까 여기서 이와 같은 int to real에다가 60을 집어넣어서 연산된 결과를 temp1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저장하는 식으로 코드를 만든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그 룰입니다. 다시 또 처리하고 나면 여기까지 가겠죠. 이 노드에 도달하면 곱하기의 의미가 뭡니까? 좌우에 있는 내용을 곱해서 위로 올린다고 그랬죠. 얘가 위로 올리는 것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두 개 연산한 놈을 T2에다 저장한다. ID3와 temp1의 곱해서 T2에 저장한다. 이런 코드를 하나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 다시 또 올라가서 여기서는 좌우 것을 더해서 T3에다가 더한다. 자, 코드를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그리고 이 대입 연산자 노드에 도달하면 T3를 ID1에다만 저장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코드를 만들게 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이 추리가 완성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각 노드에서 그 노드의 값이 플러스인지 곱하기인지 대입연산자인지에 따라서 그에 해당되는 코드를 하나씩 만들어서 출력하기만 하면 이와 같은 중간 코드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능하죠. 이렇게 만드는 것은 가능합니다. 자, 이 과정을 뭐라고 하냐? 중간 코드 생성이라고 합니다. 이때 이 코드는 실질적인 목적 코드와 관계없이 만들어지는 것이라 했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문법 추리로부터 중간 표현 코드를 깊이 우선 순회하면서 문법 추리를 깊이 우선 순회하면서 각 노드에 도달되면 그에 해당되는 연산식을 하나씩 만들어서 출력하면 이와 같이 중간 코드 생성이 완료가 됩니다. 자, 이번에는 코드 최적화 과정을 보겠습니다. 중간 표현의 코드에 대해서 처리 시간과 그 다음에 메모리 코드의 사이즈를 최적화하는 작업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이 부분이 바로 뭡니까? IR, 코드 제너레이션에 의해서 만들어진 중간 코드입니다. 이 코드 중에서 명령어를 줄일 수 있는지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면 우리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이 코드는 60을 이 함수에 집어넣어서 그 결과를 T1에 저장하고 T1에 저장된 내용을 ID3와 곱해서 T1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 두 개를 합해서 곱해진 결과를 60.0 실수를 직접 곱해도 같은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 두 개의 문장은 이와 같이 하나의 문장으로 바뀔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다음에 여기서 계산된 결과와 ID2를 더해서 T3 넣고 T3를 다시 ID1에 집어넣는다고 하는 것은 여기서 든 결과를 ID2와 더해서 직접 ID1에 집어넣으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면 두 문장을 이렇게 한 문장으로 바꾸면 여기서 처리된 결과와 여기서 처리된 결과는 같은데 4개의 명령어가 2개의 명령어로 줄어들죠. 그래서 처리 시간과 메모리 크기를 최적화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기서는 간단한 예를 살펴보겠지만 이거 말고도 다른 요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최적화 여러 가지 이 요소에 대해서 최적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어쨌든 이와 같이 시간과 크기를 최적화하는 작업을 우리가 옵티마이제이션이라고 합니다. 중간 코드에 대해서 하면 중간 코드 옵티마이제이션이 되겠죠. 자, 그래서 중간 코드 옵티마이제이션은 중간 코드에 대해서 시간과 크기를 최적화하는 과정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에는 목적 코드 생성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중간 코드 표현으로부터 타켓 머신, 최종적으로 컴파일된 결과가 실행될 타켓 머신의 코드를 생성하는 과정입니다.
자, 여기서 중간 코드 최적화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이 코드가 만들어졌습니다. 이거에 대한 기계화 코드를 이렇게 만들어진 타켓 머신의 코드는 또 최적화할 필요가 있겠죠. 처리 시간과 그 다음에 메모리 크기를 최적화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면 더 여기서 명령어를 더 줄일 수 있는지 분석해서 줄일 수 있으면 줄여야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할 수 있겠다는 것이죠. 여기서 보시면 id3는 그대로 두고요. 요 60과 R2를 더해서 R2에 저장하는 명령도 그대로 두고요. 요 두 개의 명령을 줄였네요. 어떻게 줄였습니까? id2를 R1으로 가져오고 그놈을 R2를 R1에 더한다 했는데 이와 같이 id2를 읽어서 그놈을 R2에 저장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두 개의 명령을 이렇게 줄일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은 그 어드레싱 모드라고 하는 명령이 있다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R2의 내용을 R1으로 무브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같이 5개의 명령어를 4개를 줄일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은 주어진 기계의 명령이 있느냐에 따라서 이 처리 내용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코드 옵티미제이션 과정에서는 만들어진 코드 중에서 더 명령어 코드 수를 줄이거나 줄이는 것이죠. 줄여서 실행 처리 시간을 빠르게 만드는 방법, 그것을 코드 옵티미제이션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심볼 테이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볼 테이블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컴파일러를 구성하는 7개의 페이스들은 모듈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독립적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렉시칼 애널리시스는 어휘를 찾아내는데 최적화되어 있고 얘는 문법의 구조를 분석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어휘를 분석할 때 문법에 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는 얘기죠. 또 여기서 문법 구조를 할 때는 어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알고리즘이 독립적으로 그 모듈의 목적에 최적화되도록 설계하는 것이 단순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모듈화를 하는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모듈 알고리즘의 영향을 받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한 알고리즘의 설계가 가능해집니다. 알고리즘이 단순화가 되고 최적화가 쉬워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이유로 각 모듈은 독립적으로 돌아가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페이스들이 정보를 공유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공유 정보를 심볼 테이블에 저장하고 각각의 모듈이 심볼 테이블에 있는 정보를 접근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공통의 정보가 저장되는 구조를 심볼 테이블이라고 합니다. 공유 방법은 이와 같습니다. 정보 생성 모듈 중에서 정보를 생성하는 모듈에서는 공유할 필요가 있는 정보가 발견되면 심볼 테이블에 추가를 시키고 사용해야 되는 그런 모듈에서는 심볼 테이블에서 그 정보를 끄집어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처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얘기를 우리 예제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포지션
equal initial birth rate 곱하기 60이라고 하는 간단한 형태의 코드를 가지고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렉시컬 애널리시스 과정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자, 이때 렉시컬 애널라이저가 포지션이라고 하는 문자열을 발견하고 아이덴티파이어라고 하는 토큰이라는 것을 판단해서 심볼 테이블에 이와 같이 저장한다는 거죠. 포지션이라고 하는 문자열은 아이덴티파이어라는 토큰이다. 그리고 그거의 데이터 타입은 리얼이다. 여기서 이 리얼은 어떻게 판단하느냐? 여기서 앞부분에 정보가 있습니다. 렉시컬 애널라이저가 그것을 분석해서 처리를 합니다. 또 이니셜이라는 문자를 발견됐을 때 이것을 아이덴티파이어 리얼이야. 레이트라고 하는 문자를 발견됐을 때 이것이 아이덴티파이어고 그 다음에 리얼이야. 그리고 60이라고 하는 숫자열을 만나면 이것은 넘버라고 하는 토큰이야. 그리고 타입은 INT야 라고 렉시컬 애널라이저가 판단한 다음에 이와 같이 심볼 테이블을 딱 채워 넣습니다. 자, 여기 하나를 더 하면 여기에서 이 부분을 이걸 토큰이라고 그러고요. 요 열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느냐? 렉심이라고 합니다. 렉심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데이터 타입이 되겠죠. 그래서 심볼 테이블은 토큰열과 렉심열과 기타 속성열이라고 합니다. 데이터 타입이 지금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요. 누가 만들었어요? 이거 렉시컬 애널라이저가 만들었죠. 그런데 이 추리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이 정보가 사용이 되는데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볼 수 있는 것이 시멘틱 애널리시스 과정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텍스 애널리시스 과정이고요. 이것을 만드는 과정을 우리가 시멘틱 애널리시스 과정이죠. 이 과정을 살펴보면 여기서 이 곱하기 연산자를 볼 때 곱하기 연산자를 보면 좌우에 같은 타입의 연산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했는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이 추리에서 여기서 보면 가서 확인해 보는 거죠. 얘가 리얼인지 어떻게 알아요? 이 심볼 테이블에 가서 이 ID3가 리얼인지는 이걸 보고 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60의 타입이 데이터 타입이 뭐지? 하는 것은 역시 심볼 테이블에 60에 해당되는 데이터 타입을 읽어봐요. 그럼 그게 INT라는 걸 안다는 거죠. 그러면 신텍스 애널리시스가 판단하죠. 얘는 리얼이고 얘는 인테저네. 판단은 어떻게 심볼 테이블에 있는 정보를 확인해서 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얘가 인테저니까 이런 식으로 넣어줘야 되겠다 하는 것을 판단해서 이 추리를 이와 같이 변형시킨다는 거죠. 자, 아시겠죠? 신텍스 애널리시스 과정에서는 심볼 테이블의 값을 확인하지 않으면 얘가 인테저인지 얘가 리얼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와 같이 공통으로 사용되는 정보들, 이런 정보들은 이렇게 심볼 테이블에 여기 토큰열 중에서 공통으로 사용돼야 되는 그런 정보들은 ID 1, 2, 3, 그 다음에 60에 해당되는 이런 정보들은 심볼 테이블에 넣어놓고 사용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심볼 테이블이 없으면요 컴파일러를 완성할 수가 없습니다. 자, 심볼 테이블은 뭐라고 할 수 있다고요? 모듈 간 서로 공유해야 되는 정보가 저장되는 게 심볼 테이블이고 공유할 정보가 발견되면 그 정보를 심볼 테이블에 추가하고 사용할 때는 심볼 테이블에 있는 내용을 접근해서 사용한다. 이것이 심볼 테이블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요 간단한 소스 코드를 가지고 이렇게 7개의 과정을 거쳐서 이와 같이 최적화된 어셈블리어 코드를 만드는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이 어셈블리 코드는 이와 같은 기계어 코드로 1대1로 매핑되면서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작업은 비교적 쉬운 작업입니다. 그러므로 생략이 됐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처리했던 과정을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소스 코드가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으면 컴파일러를 실행시키면 이 코드가 메인 메모리 버퍼로 올라온다겠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렉시컬 애널라이저가 버퍼에 있는 캐릭터 스팀을 읽어들여서 이렇게 토큰을 분리해서 이와 같이 토큰 열을 만들어낸다고 그랬죠. 그러면 그 토큰 열은 신텍스 애널라이저에 입력이 돼서 문법적인 구조를 분석을 하죠. 그래서 의미가 해석될 수 있는 이렇게 신텍스 추리를 만들죠. 다음에 이 신텍스 추리는 시멘틱 애널라이저에 입력이 되어서 그 연산자들의 의미가 맞는지 관계가 맞는지 이 연산자는 좌우가 실수 또는 정수여야 됩니다. 그런데 얘가 실수라는 것을 심볼 테이블을 보고 확인한다고 그랬죠. 확인하고 INT가 보니까 얘는 60은 INT로구나. 그러면 이 INT를 실수로 바꿔서 정상적인 연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INT 리얼 노드를 하나 더 추가시켜서 이렇게 보강된 형태의 신텍스 추리를 만들어냅니다. 여기까지 분석 과정이 끝나고요. 이 신텍스 추리에 대해서 중간 코드를 생성을 해내죠. 이 추리에서 중간 코드를 생성해내고 이 중간 코드는 다시 코드 옵티미제에서 4개의 명령어를 2개로 줄였습니다. 다음에는 타켓 머신의 코드를 뽑아내죠. 여기서 이 컴퓨터가 이 실행 결과가 돌아갈 기계의 어셈블리어로 이 코드를 변환을 시킵니다. 다음에 더 그 코드를 줄일 수 있는지 또 분석을 해서 최적화 과정에서 이와 같이 그 가장 옵티마이즈된 최적화된 코드를 만들어내죠.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기계화 코드로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또 여기서 심볼 테이블은 렉시컬 애널라이즈 과정에서 발견되는 토큰들을 그 다음에 데이터 타입을 이렇게 입력을 하고 신텍스 애널리시스, 렉시메틱 애널리시스 과정에서 필요할 때마다 이 심볼 테이블에서 그 토큰들의 정보를 검색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모든 과정에서 이 심볼 테이블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은 구조로 컴파일러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 간단한 소스 코드에 대해서 처리되는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사실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컴파일러 전체가 어떤 식으로 돌아가고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예제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시험에 출제된다고 가정하고 완벽하게 정리를 해둬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정리해서 제출하는 내용은 과제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는 소스 코드로부터 간단한 소스 코드를 입력해서 기계화 코드를 만드는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7개의 과정을 거쳐서 분석 과정과 합성 과정을 거쳐서 코드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는 각각의 과정에 대해서 상세하게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렉시컬 애널리시스에 대해서 한 3주에 걸쳐서 공부를 할 겁니다. 또 신텍스 애널리시스에 대해서 그 다음 또 계속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렉시컬 애널리시스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